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를 쉽게 알려드리는 남자 아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갤럭시 S10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 S 시리즈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S10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to you the Samsung Galaxy S. 갤럭시 S1은 삼성전자 최초의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서 2010년 3월 23일 북미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CTIA 2010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플래그십 모델이란 해당 제품 카테고리의 주력 모델로서 가장 하이엔드 모델을 지칭하는데요. 플래그십의 성공이 전체 브랜드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S라는 이름에서 갤럭시는 은하계처럼 광활한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S는 슈퍼 스마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갤럭시 S1의 스펙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세주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중 최초로 1GHz 성능의 AP를 채용하였고,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도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경쟁사들의 LCD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LCD는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전구에서 만들어진 빛이 액정을 통과하면서 밝기 조절이 이루어지고 다시 컬러 필터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하면서 색이 구현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색의 순도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빛을 조절하기 때문에 액정이 필요 없고, 색도 자체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순도의 색을 구현할 수가 있으며, 검은색을 표현할 때도 픽셀을 아예 꺼버리기 때문에 더 진한 검은색 표현이 가능함과 동시에 전력 소모량 또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는 액정이 없기 때문에 액정이 깨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몰레드는 유기물질들이 한 가지 색을 지속 발광함으로써 나타나는 버닝 현상과 유기물질의 짧은 수명으로 LCD 진영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은 갤럭시 S3 출시를 앞둔 2013년 2월에 OLED 기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었지만 10주년 모델인 아이폰 X에서는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 가격을 대폭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능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갤럭시 S1은 안드로이드 최초로 누적 판매 2,500만 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아이폰 4의 뒤를 이어 2010년 최다 판매 스마트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판매량을 의식해서인지 애플은 갤럭시 S1이 출시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1년 4월 갤럭시 S가 자사의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모방했다고 미국 세너제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1, 2, 3심 법원은 모두 애플의 손을 들어줬고, 삼성은 하나로 약 5,900억 원의 배상금을 내고 특허 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S 시리즈의 세 번째 모델인 갤럭시 S3는 2012년 5월에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국내 광고 영상 나레이션을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맡기도 했는데요. 디자인을 보시면 이전 시리즈의 각이지고 뭉툭한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조약돌에서 모티브를 얻은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색상 또한 S 시리즈 중 최초로 검은색이 아닌 페블블루라고 하는 블루 계열 색상을 메인으로 채택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 조약돌 디자인에 대해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었는데요. 삼성전자 모바일 커뮤니티인 쌤모바일에서 2017년 4월 실시한 역대 가장 못생긴 갤럭시 S 시리즈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는 2년 주기로 S 시리즈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1.4GHz의 AP와 1GB의 램을 적용해 빠른 구동 속도를 자랑했으며, 디스플레이는 전작의 4.27인치 WVGA급에서 대폭 개선된 4.8인치 HD급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배터리 용량은 전작보다 무려 27% 증가한 2100mAh를 채용했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사람을 위해 디자인하다라고 하는 광고 카피에 맞게 여러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눈을 인식해 화면이 꺼지는 것을 막아주는 스마트 스테이,
동영상을 작은 팝업 형태로 띄워서 웹브라우징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멀티태스킹 기능인 팝업 플레이, 20장의 사진을 연속 촬영한 후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주는 버스트샷, NFC와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이용해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사진과 동영상을 빠르고 쉽게 보낼 수 있는 S빔 등이 채용됐습니다. 좋은 스펙과 유저 친화적이고 신선한 여러가지 기능을 적용하면서 갤럭시 S3는 전작보다 2,500만 대나 더 높은 6,500만 대를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S3의 초대박으로 다음 모델인 갤럭시 S4는 자연스럽게 S3의 디자인을 승계하였는데요. 카메라는 전작의 전면 30만, 후면 500만 화소에서 전면 200만, 후면 1300만 화소로 1000만 화소 시대를 열었으며 디스플레이도 전작 4.8인치 HD에서 5인치 풀 HD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또 손을 대지 않고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에어 제스처, 스마트폰의 기울기에 따라 화면을 자동으로 스크롤해주는 스마트 스크롤 등의 새로운 기능들을 적용하면서 판매량은 7천만 대를 달성, 역대 가장 많이 팔린 갤럭시 S 모델과 가장 많이 팔린 안드로이드 폰으로 등극하였으며 애플 아이폰 시리즈의 1억대 판매량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 시리즈의 이러한 성공은 삼성의 다른 스마트폰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고, 삼성의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2010년 7%에서 2013년 31.1%로 애플의 15.1%를 제치고 1위 사업자로 올라섰으며, 당시 전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량 8억 580만 대 중 약 38.9%인 3억 1,300만 대를 혼자서 팔아치워버리는 괴물같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S5는 2014년 2월 24일 자체 언팩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 시리즈 중 최초로 IP67 등급 방수 방진과 스와이프 지문인식, 심박동수를 체크해주는 SLS 등의 새로운 기능들이 적용됐지만, 스와이프 지문인식의 낮은 인식률과 밴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인해 준수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전작 대비 36%나 감소한 4,500만 대를 기록하면서 폭망하게 됩니다. 더불어 삼성의 시장 점유율도 2013년 31.1%에서 24.4%로 급락하였는데요.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호평이었냐면, 앞서 S3에서 언급한 샘 모바일에서 실시한 역대 가장 못생긴 갤럭시 투표에서 2위인 S3와 2배 격차로 1위를 기록한 모델이 바로 S5입니다. 이에 대해 S5 디자인 총괄 부사장은 명품숍에 가면 볼 수 있는 트렌디한 디자인이라는 망언을 내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갤럭시의 부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S6는 2015년 3월에 최초 공개됐습니다. S5가 망하면서 S6의 프로젝트명 자체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제로로 명명됐는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입원으로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갤럭시 S6의 중요성은 더 컸기 때문에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적용됐습니다. 먼저 언팩 행사 초대장에서 볼 수 있듯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엣지 디자인은 14년 9월 공개된 갤럭시 노트 엣지 모델에서 최초 적용됐으나 테스트 모델 성격으로 70만 대 정도만 제조해서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후 하나의 디자인적 돌파구로서 볼륨 모델로는 최초로 갤럭시 S6 엣지의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재질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재질을 버리고 배터리 일체형 메탈 바디에 강화 유리 마감을 최초로 적용해 엄청난 디자인적 호평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배터리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 충전 기술을 적용했고 90분이면 완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기 유도 방식 무선 충전 기술을 지원했고, 카메라 사양도 S 시리즈 중 최초로 강화식 손떨림 보정 기능인 OIS 기술이 탑재된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적용했으며, 마그네틱 신호를 활용한 무선 결제 기술인 삼성페이와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단점으로는 당시 카툭티 디자인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튀어나와 있는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 링이 액세서리로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마블과 콜라보를 통해 어벤져스 VR 영상 시연을 하기도 하였고, 아이언맨 에디션을 1000대 한정으로 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이 아이언맨 에디션은 국내 출시 가격이 119만 9천원이었는데 중국에서 일렬 번호가 66인 제품이 무려 1억 165만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삼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전작과 비슷한 4,500만 대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엣지 타입의 판매량을 전체의 20에서 30%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엣지 타입에 대한 수요가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고 이에 물량을 제때 공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출시 후 4달이 지난 7월에서야 엣지 패널 공급이 원활해졌지만 그때는 이미 아이폰 6 출시를 2달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떠난 후였습니다. 다음 모델인 S7은 2016년 2월에 최초 공개됐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비슷했는데요. 엣지 디스플레이의 곡면이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졌고 후면에도 엣지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그립감을 개선시켰으며 전작의 카툭티 디자인도 사라졌습니다. 기능면에서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시계나 메시지, 알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최초 적용됐는데요. 버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화면을 1분에 1픽셀씩 움직이게 설계하였고 배터리는 24시간 동안 9%를 소모하는 수준에 그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펙에서 주목을 받았던 점은 바로 전작인 S6의 16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다운그레이드된 것처럼 보인 후면 카메라였는데요. 픽셀 수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각 픽셀의 피치를 키움으로써 더 많은 광량을 흡수할 수 있고 빛을 모으는 기능을 하는 포토다이오드 2개를 한 개의 픽셀에 집적시키는 듀얼 픽셀 기술을 통해 1200만 개의 모든 픽셀이 각각 오토포커스와 촬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초점을 잡고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듀얼 픽셀 기술이 모바일에 적용된 것은 S7이 최초이며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한국 최고 권위의 산업연구상인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큰 IT 매체 중 하나인 테크레이다는 별 5개 만점에 별 5개를 주면서 삼성이 결국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호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넘어선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MWC에서 기어 VR과 360도 카메라인 기어 360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등장해 기어 VR과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DC 코믹스의 모바일 격투 게임인 인저스티스 갓 어몽어스의 출시 3주년을 기념해 인저스티스 에디션을 1000대 한정으로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10만원 상당의 기어 VR과 배트맨 러기드 케이스, 배트맨 황금 배터랭 등을 같이 주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7은 5200만 대가 팔리면서 전작 대비 판매량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사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7이 출시 후 한 달 동안 100건이 넘는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출시 54일 만에 단종됐고 이에 노트 7에 대한 수요가 S7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 모델인 갤럭시 S8은 2017년 3월 29일에 뉴욕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삼성은 언팩 행사에 앞서 공개된 초대장에서부터 변화된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애고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전면의 85%를 채운 인피니트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더 개선된 엣지 디스플레이와 얇아진 베젤, 물리 홈 버튼 대신 적용한 소프트웨어 키로 무한히 넓다는 의미가 담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신 지문인식 기능을 전면 홈 버튼에서 후면 카메라 오른쪽에 위치시켰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홍채 인식 카메라를 적용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이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PC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덱스 스테이션과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VR 위드 컨트롤러라고 하는 신형 기어 VR을 같이 출시하였습니다. S8부터 삼성은 엣지 디스플레이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플랫한 디자인의 제품은 출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전에도 국가마다 전면 화면에서 삼성 로고가 삭제된 모델이 있기는 했지만 S8부터는 삼성 로고가 전면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S8은 인공지능 비서인 빅스비를 최초로 적용한 제품이기도 했는데요. 활용도가 아직 낮음에도 불구하고 빅스비 구동 버튼을 음량 조절 버튼 밑에 물리 버튼으로 구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수로 누르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로 인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는 갤럭시 S8 빅스비 버튼을 차단하는 케이스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S8에 대한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은 출시 3개월 동안 팔린 갤럭시 S8이 동기간 S7보다 15% 많다고 인터뷰함으로써 흥행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작보다 1450만 대 정도 덜 팔린 375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원인은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구매해야 될 변화점이 없었으며 아이폰 10주년 모델인 아이폰 X에 대한 대기 수요 또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모델인 갤럭시 S9은 2018년 2월 25일 공개됐습니다. 티저 이미지를 보면 카메라 다시 상상하다라는 문구를 통해 카메라에 영향을 쏟았음이 드러나는데요. 슈퍼 슬로우 모션, 듀얼 조리개, AI 이모지 등의 새로운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슈퍼 슬로우 모션에서는 초당 960프레임을 촬영해 아이폰의 초당 240프레임 대비 훨씬 느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는데 무려 0.2초 정도의 움직임을 약 6초 동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시리즈 중 최초로 f1.5 렌즈와 f2.4 렌즈로 변환되는 듀얼 조리개를 적용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조절함으로써 주변 밝기에 따라 적절한 밝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플러스 모델의 경우 S시리즈 중 최초로 후면에 망원 카메라 하나를 추가한 듀얼 카메라를 적용해 정밀도 높은 아웃포커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줌 기능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이모지 기능은 아이폰 X의 애니모티콘을 따라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차이점은 아이폰 X는 트루뎁스 카메라를 이용해 얼굴에 3만 개 이상의 점을 찍어 얼굴 부분의 깊이를 측정한 정교한 이모티콘을 구현하는 반면 S9은 기존 카메라를 이용 눈, 코, 입 등 100개 이상의 얼굴 특징점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이기 때문에 애니모티콘보다는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으로는 S8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한데요. 상하단 베젤은 더 최소화됐고 지문인식 센서는 카메라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옮겨 한 손 조작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갤럭시 S9은 갤럭시의 완성형이라고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이지만 S8과 유사한 디자인과 혁신성의 부재로 판매량은 2018년 약 3,100만 대를 기록해 S2 이후로 가장 낮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플래그십 모델의 부진으로 전체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또한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유지해왔던 3억 대가 무너졌고 중국 업체인 화웨이와의 점유율은 단 6%만 남겨두며 맹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의 10주년 모델 S10은 2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출시가 코앞인 만큼 대부분의 세부 사항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큰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LCD 플랫 모델인 S10, OLED 모델인 S10 엣지와 S10 플러스 총 3가지 모델이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과 엣지 타입의 후면 카메라는 각각 싱글, 듀얼, 그리고 플러스 모델에서는 S 시리즈 중 최초로 일반, 망원, 광각 총 3개의 후면 카메라가 채택되며 배터리 용량은 플러스 모델이 4000대, 나머지 2개 모델이 3000대 초반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문인식 방식도 지문인식 버튼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디스플레이에 손가락을 대면 인식하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방식이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퀄컴의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를 사용해 손가락에 물이나 흙, 먼지가 묻은 상태에서도 지문인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LCD 패널이 적용되는 플랫 모델에서는 LCD 패널의 두께상의 한계 때문에 초음파가 아닌 광학식 스캐너를 사용한 지문인식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성능상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발전시킨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더 넓어진 화면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기출시된 A9의 디자인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무선 충전 배터리 역할을 하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최초로 1TB의 메모리와 12GB의 D램을 적용한 모델도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의 노력과 무관하게 S10의 성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혁신성의 부재는 그간 스마트폰이 너무나 파워풀한 기기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디자인과 성능,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최근 행보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삼성이 기술에 뒤처졌다, 중국 업체는 펜타 카메라, 지문인식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 도입할 때 그동안 뭐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삼성은 그동안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사업자로서 철저하게 플래그십의 하이엔드 기술을 먼저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술을 중화의 모델에 확대해 나가던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A9의 인피니티오 디스플레이와 쿼드 카메라 적용해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올라서면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소비자로서 긍정적인 관전 포인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 시리즈의 시작부터 최근 S9 그리고 S10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첫 영상이다 보니 다소 두서없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알고 싶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